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에 돌입한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 초청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여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 적격성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가 벌어진 티몬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나 취소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국민은행 등 주요 은행은 판매자에게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정산 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개원 4년 만에 2천억 원대 적자가 쌓인 세종 충남대병원이 도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모병원인 충남대병원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지원이 끊겼기 때문인데 교육부는 개별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김기웅 서천군수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른바 통나무집 사적 모임 논란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선관위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오늘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당무를 시작했습니다. 한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등 새 지도부 인선을 고심 중인 가운데 조금 전엔 윤석열 대통령 초청 만찬에 참석해 당정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재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새 지도부가 오늘 오전 국립서울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참배를 마친 한 대표는 방명록에 더 경청하고 설득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미래로 가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했고 좋은 정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포부를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제가 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당과 정부가 한 몸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어제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 지명직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 구성과 당직 인선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표 당선을 축하한다면서도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의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함으로써 민심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대표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에 대한 입장은 그대로라며 민주적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김재원, 김민전 신임 최고위원이 해병대원 특검법은 원내대표 뜻에 따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국회에서는 오늘부터 이틀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이진숙 후보자의 적격성, 또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이 후보자를 방송장악 청부업자로 규정하고 임명되더라도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을 강행할 겁니다. 탄핵 발의도 당연히 뒤따르겠죠. 결국 후보자는 길어야 몇 달짜리 제3의 이동관이 될 겁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라며 야권의 인신공격이 지나치다고 방어했습니다. 이동관, 김홍일로도 모자라서 후보자께도 마타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신상에 대해서 동기나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이런 망신주기에 가까운. 특히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의 위법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이진숙 후보자는 야당목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야당에서 2명의 방송통신 상임위원을 추천을 하고 표결을 했다면 5인 체제가 완성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진행된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해 일단 추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은 안건으로 오르지 않고 해병대원 특검법 제표 결과 방송사법만 상정하게 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사법 중재안 무산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리면서 상황 변화가 없다면 부의된 법안을 내일부터 순차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검찰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반려와 관련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인데요. 전직 사법부 소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최근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입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사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를 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당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2021년 국민의힘이 김 전 대법원장을 고발한 뒤 2022년 8월엔 임 전 부장판사가, 지난해 7월엔 김인겸 부장판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르면 다음 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500억 원대로 추정되는 필로폰 뭉치를 몰래 들여온 태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는 5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데요. 또 수도권 일대에서는 다크웹을 통해 마약류를 거래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마약 범죄가 일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배지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골목에 무언가를 두고 사진을 찍습니다. 잠시 뒤 다른 남성이 나타나 봉투를 들고 유유히 현장을 떠납니다. 지난 2일 밤 경기 화성시의 한 골목에서 태국인 남성 A씨와 한국인 B씨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거래하는 모습입니다. A씨는 태국 총책에게 5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 입한 뒤 총책 지시에 따라 유통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태국 총책은 필로폰을 보낼 때 냄새가 새어나가 적발되지 않도록 필로폰 16kg 뭉치를 꽁꽁 싸맨 뒤 반죽 기계에 넣어 보냈습니다. 시가로 약 530억 원, 53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경찰은 마약을 거래한 두 사람을 구속하고 태국 총책도 쫓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대마초와 필로폰 등을 대량 유통한 또 다른 일당도 경찰의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이들 역시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했습니다. 공급책이 대로변 풀숲에 마약을 숨기고 떠나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이었는데 경찰의 꼬리를 잡혔습니다. 남성이 떠난 뒤 경찰은 이곳에서 대마가 든 검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들로부터 대마초 17.2kg과 생육대마 205주, 필로폰, LSD 등 6종의 마약류 시가 26억 8천만 원 상당을 압수하였습니다. 경찰은 마약 투약 사범 등 50명을 입건하고 40대 판매책 A씨 등 10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 일당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다크웹을 통해 거래한 것으로 보고 전문 수사팀을 투입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서천 군수의 부인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공무원 사적 모임 논란에 대해 한 달 동안 조사를 끝낸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무원 사적 모임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이첩하고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재훈 기자입니다. 김기웅 서천군수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서천군청에 상설감사장을 설치한 충남도 감사위원회. 한 달여에 걸친 조사 끝에 해당 사건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첩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군수를 포함해 서천군 소속 국장 A씨와 과장 B씨, 팀장 C씨 등 공무원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천선관위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김군수가 소유한 이른바 통나무집 별장에서 공무원 70여 명을 불러내 수차례에 걸쳐 사적 모임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군수 개인의 치적이 담긴 홍보 영상 상영회와 주류, 음식 등을 제공하는 데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팀장급 공무원인 C씨의 경우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승진하려면 나를 통해야 한다고 겁박하며 통나무집 사적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요, 저기 인터뷰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 없습니다. 해당 공무원 중 한 명은 통나무집 모임에 참석한 이후 지난 하반기 인사에서 승진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김군수의 부인에게 해외에서 명품 가방을 구매해 전달한 의혹을 받는 팀장급 공무원 D씨의 경우 추가 해외 방문 사실이 확인됐지만 관련 자료 제공은 거부했습니다. 결국 감사위원회는 충남경찰청에 D 팀장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김기웅 군수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김 군수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이 티몬과 위메프에서 대금 정산이 지연되면서 상품으로 판매되던 항공권이 갑자기 취소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사이트에서는 카드 결제도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두 업체의 유동성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길어지면서 티몬과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거래가 막혔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대행해온 피지사가 거래 중단을 결정하면서 티몬과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와 결제 취소 등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피지사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카드사의 결제 중단 요청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요 은행도 티몬과 위메프 등에 대해 선정산 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어제부터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선정산 대출 실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선정산 대출은 티몬 등에 입점한 판매자가 은행에서 판매 대금을 먼저 받고 정산일이 되면 은행이 티몬 등으로부터 정산금을 받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SC제일은행도 티몬, 티몬월드, 위메프에 대한 선정산 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금 정산 지연과 관련해 티몬과 위메프가 뚜렷한 기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고객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도 실시간으로 티몬과 위메프의 유동성 상황과 미정산 문제 등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인규입니다. 의정 갈등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지역 수련병원들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원자가 얼마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인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공의들의 수도권 쏠림 지원마저 예상돼 지역 의료 상황은 말 그대로 안개 속입니다. 김예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한 지역 수련병원들. 대전과 충남에서는 대전 을지대병원과 천안 단국대병원 등에서 모두 440여 명을 뽑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공의 지원자가 있는 곳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학병원 교수 가운데 일부는 사직한 전공의 자리를 비워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른바 수련 보이콧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지원 안 할게요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 교수들의 반발도 좀 심한 편이잖아요. 여기에 사직한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개원 준비도 적지 않은 걸로 알려져 복귀 가능성은 더 희박합니다. 사직하신 분들이 병원가로 취직을 또 하시려고 7월 31일 이후로는 여기 지역이나 이런 데도 많을 거라고. 환자단체는 환자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료계가 의료 붕괴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하고 너무 이율배반적이고요. 환자들은 지금도 힘들지만 향후에 벌어질 일들이 더 답답하고. 대전과 충남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330여 명.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는 모집 권역 제한까지 풀려 지역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개원 4년 만에 2천억 원대 적자가 쌓인 세종 충남대병원이 도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끝을 모르는 의정 갈등으로 이 모병원인 충남대병원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지원이 끊겼기 때문인데 세종 지역 필수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원 4년 만에 2천억 원대 적자가 쌓인 세종 충남대병원. 개원 직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진료가 활성화되지 못했고 세종시 인구 증가세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경영 악재가 겹쳤습니다. 여기에 의정 갈등 여파로 충남대병원 본원마저 수익이 크게 줄면서 추가 전입금 지원도 끊겼습니다. 응급실만 해도 45억 정도가 적자고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이에 결국 정부와 지자체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는데 문제는 지원 근거입니다. 국립대병원을 관리 감독하는 교육부는 이미 건립 과정에서 900억 원가량을 지원한 만큼 경영난을 이유로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 중인 세종시 역시 관련 근거가 없는 탓에 재정 지원에는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특별법에 근거해서 혹시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건립 시에 관련해서 이 근거법으로라도 좀 지금 현재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 이것들을 찾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당장 다음 달부터 대전 본원과 의료진의 통합 운영에 들어가는 등 반쪽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네, 이 대전에서 관심을 모은 도안 2-2지구 청약이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됐습니다. 분양 한파와 고분양가 논란에도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현재 도안 2지구 분양 상황과 하반기 대전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서영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스튜디오에 오랜만에 나와주신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자, 대전에서 7번 연속 미분양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번에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평균 4대1, 최고 72대1의 경쟁률. 제가 봐도 굉장히 높은 것 같거든요. 자, 이번 청약 결과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선방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또 네, 조금 네. 아쉬운 이번에 선방이었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네. 왜냐하면 서울에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어떤 훈풍이 지금 대전에서 지금 불고 있고 네. 또 모든 대전의 시민들이 봤을 때 그 지역은 모두가 다 선호하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청약한 숫자만 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번에 중복 청약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1단지와 2단지의 중복 청약으로 봤을 때 약 여기서 실제로 또 보면 청약을 했을 때 계약률도 또 봐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지금전에 봤을 때는 아쉬운 선방이었다. 실적으로 계약률을 좀 봐야 된다라고 지금 보는데 이러한 이유는 주변에 지금 아파트 시세에 비해서 네. 아마도 고분양가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네. 선방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사실은 여기에 청약 경쟁률이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완판이 됐어야 되는데 네, 일부 세대에서는 약 미달이 지금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분양가가 높았다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해주신 말씀을 좀 하나하나 따져보면 일단 중복 청약이 가능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군데를 다 썼을 수 있기 때문에 허수가 있을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예. 한 사람이 두 군데에서 그 부부면 양쪽에서 네네.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럼 먼저 이제 분양을 한 데가 발표가 나면 두 번째 네네. 그 청약이 당첨됐다 하더라도 그건 네.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허수를 걸레고 내면 이 숫자가 얼마나 계약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미분양 물량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미분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짚어봤으면 하는 게
위치가 도안이라는 대전 시민들이 그렇죠. 선호하는 지역이긴 하지만 분양가가 너무 비쌌다. 주변 그렇죠. 시세와 비교해 보면. 예, 예. 네. 주변에 있는 지금 이제 아이파크 시티랄지 이런 데 지금 보면은 네. 전체 지금 8사 기준으로 했을 때 네. 8억대에서 8억 5천대 지금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네, 네. 이번에 지금 여기에도 보면 옵션 부분이라든지 발코니 네. 확장 비용이라든지 중도금 이자랄지 이런 걸 감안해 보면 네, 네. 8억대가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네. 주변 아파트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와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네. 실질적으로 차액이 없다라고 이제 어떤 청약자들이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청약자들이 이번에 대거 여기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몰리지 않았다는 이유는 어떤 그 청약자들이 여기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예민하게 분석을 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네. 그럼 이번에 분양 결과를 가지고 이제 대전 분양시장이 뭐 바닥을 찍었다 혹은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건 아직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무리가 봅니다. 있다. 예. 네. 자, 이어서 26일부터는 또한 2-5지구 네. 분양도 예정돼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더 인기가 좋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분양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또한 2-5지구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예, 여기도 지금 아직까지도 분양가 결정을 못했어요. 네, 분양가 빼고 위치적으로나 모든 지역만 봤을 때는 2-2에 비해서 절대 밀리는 지역이 아니다라고 모든 분들이 네, 평가를 네, 하고 네. 있거든요. 네.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분양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단 문제는 이제 분양가라는 얘기죠. 지금 네. 그래서 아직까지 내일 모레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이 모델하우스 오픈을 하고 있지만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물어보니까 분양가 결정을 못했다라는 거죠. 네, 네. 그거는 그만큼 지금 분양가를 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분양가가 2-2에서 이번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너무나 높게 했을 때는 여기 2-5 역시도 네. 분양을 장담할 수는 없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분양가를 시민들이 정말 청약할 수 있는 분양가가 어느 선이냐라는 걸 가지고 네. 지금 막판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건 좀 다른 측면의 질문입니다만 분양가가 이렇게 높은 게 이게 정상입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네. 분양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 뭐 자재비나 건축비가 오른 건 뭐 저희도 인정하겠지만 이렇게까지 올라야 되나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거 저희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네. 올라도 너무 올랐다라고 네. 얘기를 늘 하세요. 2022년 11월 18일 날 갑투 같은 경우에 네. 1,380만 원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문화 자이 8구역 같은 경우에 1,759만 원이었는데 네, 네. 이번에 지금 분양한 거면 2,100만 원이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옵션 다 포함하면 네. 2,400, 2,500만 원대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주변의 시세 가격에 비해봤을 때 청약을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네. 오히려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 그렇죠. 단기 내에 너무나 많이 올라서 그래서 네. 주변에 있는 기존의 지금 아파트가 우리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 실소유자들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로 지금 몰리고 있는 이런 현상을 좀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부분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서울에서 뭐 분양 시장 또 아파트 매매 시장에 좀 훈풍이 불고 있다. 뭐 상승세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자주 나오거든요. 자, 대전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하반기 대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울에서 이제 그런 뉴스를 계속 접하다 보니까 네. 대전에서도 심리적으로는 대전도 오를 거라는 어떤 그 기대 심리는 분명히 이제 밑바닥이 있고 또 외부에서 어느 갭 투자도 일부 지금 들어오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네, 네. 대전 지역에서는 지금 안타깝게도 미분양 물량이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만 해도 지금 7개, 8개, 네. 9개 이번 끝까지 하면 9개 지구에서 분양을 했는데 네. 전체적으로 다 미분양이 나왔다는 얘기죠. 작년 네. 역시도 분양한 건데 저 미분양이었고 그래서 네. 미분양 물량이 너무나 많이 적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미분양 물량이 어떻게 소화가 될 거냐에 따라서 부동산 네. 경력이 조금 이제 활성화될 거냐라는 거 네. 보여지는데 아직은 대전은 부동산 가격이 뭐 전에처럼 이렇게 뭐 가격이 크게 상승하거나 이런 건 기대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네, 네. 올해하고 내년에는 아마 미분양 물량이 좀 소전지는 쪽으로만 네. 된다 하더라도 성공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네. 소폭적으로 상승하고 상승이나 아니면 보합 상태를 유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전에서도 지금 서울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편차가 심하지만 대전에서도 지역별로 단지별로 네. 이렇게 편차가 너무 심하게 나고 있고 네.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지금 차이가 너무 지금 극명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실수요자분들은 신중한 선택 계속해서 그렇죠. 이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출생아 수가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2.7% 증가하며 4월에 이어 2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던 혼인 건수도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출생아 수는 19,547명입니다. 지난해 5월보다 2.7%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숫자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18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해오다 올해 4월 들어 플러스로 전환한 뒤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출생아 수가 2달 연속 는 건 2015년 10월과 11월 이후 8년 반 만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숫자가 워낙 적었던 데 따른 상대적인 기저 효과와 함께 코로나19 대유행 종료 이후 반짝 증가했던 혼인 건수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감소할 때도 있겠지만 증가하는 달들이 조금씩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 거냐라는 거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생아 수와 함께 출산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혼인 건수도 21.6% 늘며 역시 4월에 이어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증가폭으로 따지면 5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증가폭입니다. 역시 지난해 기저효과와 함께 정책적인 지원 효과도 일부 있는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5월 사망자는 28,54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줄었습니다. 다만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여전히 많아 자연증가 인구는 마이너스 8,999명으로 5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기후위기 속에 신재생 에너지인 해상풍력 발전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며 해저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는 선박이 당진에서 첫 취항했습니다. 박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저 케이블을 운반하면서 설치할 수 있는 포설선 팔로스호가 첫 출항에 나섰습니다. 기존 포설선은 예인선을 이용해 이동해야 하지만 6,200톤급 팔로스호는 자체 동력으로 시속 16.7km까지 운항이 가능해 작업 속도가 4배 빨라졌습니다. 안정 평형 기능을 유지하면서 계속 포설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최대 13km까지 설치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세계적인 기후위기 속에 신재생 에너지인 해상풍력 발전과 해저 케이블 수요도 높아진 상황. 현재 6조 8천억 원 수준의 세계 해저 케이블 시장은 2029년 3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당진 아산 국가산단 고대지구에는 추가 해상풍력 전선 공장을 비롯해 기술연구소와 전력기기 공장 등 핵심 시설이 차례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확장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허가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적인 그런 절차 면에서 신속하게 이렇게 뒷받침을 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포설선 확보로 해저 케이블 생산부터 시공 유지 보수까지 전체 가치 체인을 수행할 역량을 갖춰 해외 시장 진출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뉴스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 더하기 박연선입니다. 장마의 기세가 수그러들자 곧바로 찾아온 폭염. 한낮 기온은 30도를 넉넉히 웃돌고 밤마다 열대야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랜 비에 습기가 채 가시지 않은 요즘 에어컨을 틀지 않고선 꿉꿉한 느낌을 떨치기 힘듭니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에게 삶의 불편 정도로 여겨지는 폭염.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위협하는 지독한 재난이 되기도 합니다. 사용을 허락받은 대전시 동구 쪽방촌의 한 거주지 사진입니다. 6제곱미터 2평이 채 안 되는 좁은 공간에 냉장고와 TV, 밥솥 등 온갖 가전이 들어차 있습니다. 높은 기온에 가전 열기까지 더해진 쪽방에는 오직 선풍기 한 대가 미지근한 한숨을 토해낼 뿐입니다. 대부분 쪽방도 처지가 비슷해 열기를 식힐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습기가 많다 보니까 기관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광이나 벌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 생활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고.
쪽방촌 주민들의 고난은 이미 많이 알려진 상황이고 처방도 제법 나왔는데요. 여전히 폭염이라는 재난에 노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대전의 쪽방촌은 공공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살만한 주거 공간을 만들어 취약계층 등에 공급하자는 건데요. 2020년 4월 계획이 발표되고 곧바로 지구 지정과 설계까지 끝났지만 사업 대상지에 살고 있지 않는 토지와 주택 소유주가 보상을 요구하며 최근까지 답보 상태를 이어왔고 2025년 입주 로드맵은 자연히 없던 일이 됐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비거주 소유주들에게도 분양권 등 현물 보상이 가능해졌는데요. 하지만 법 개정과 별개로 재산의 평가와 보상 등 협의가 이루어져야 해 쪽방촌 주민들의 재난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재산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인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조금 더 개인의 희생을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특히 에너지 또 주거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쪽방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업이 한없이 늘어지자 국토부는 오늘 LH 대전 충남 지역본부에서 동구 등 관계기관과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쪽방촌 정비와 보상, 이주 대책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아직도 보상 수준을 두고 반대하는 소유주들이 많아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치권 역시 현장에서 쪽방촌 주민들의 고충을 들어보지만 뾰족한 답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공간,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지 목욕 티켓 하나 뭐 나눠주고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물건 어떤 티켓을 받고 뭐 이런 것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폭염과 한파, 때마다 또 해마다 소환되는 쪽방촌의 어려운 이야기들이 빠른 시일 안에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더하기였습니다. 오늘 대전, 세종, 충남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이런 더위 속에 중복을 하루 앞두고 금산에서는 전국 유일의 삼계탕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난 만큼 오락성 행사를 줄이고 수익금 일부도 수재민 성금에 보태기로 했습니다. 박혜평 기자입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서도 여름 대표 보양식 삼계탕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축제장이 붐빕니다. 지난 축제에서 더위에 대한 민원이 이어져 올해는 삼계탕 판매 장소를 기존 한 동에서 두 동으로 늘렸고 대형 송풍기와 에어컨 등 냉방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생달걀, 인삼과 각종 한약재를 넣고 진하게 끓인 삼계탕이 손님상에 내어지고 깊은 맛에 관광객도 만족스러운 평가를 내립니다. 국물에 약초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요. 국물이 시원하고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건강해지는 것 같으세요? 예, 엄청 건강해지고 힘이 부쩍부쩍 나는 것 같네요. 삼계탕은 식당이 아닌 금산군 10개 읍면의 주민들이 마을별로 창구를 이뤄 직접 끓이고 있습니다. 금산군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나 축제 개최 여부를 고민했지만 오락이나 유흥을 자제하고 예정대로 축제를 여는 것이 지역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혜를 입은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 위안 공연 형식으로 전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축제 수익금의 일부를 수재민 돕기 성금으로 기탁을 하고 수재민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산 삼계탕 축제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 북한이 3일 만에 남쪽을 향해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떨어졌는데 특히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도 풍선이 떨어지면서 군과 경호처가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양민철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오전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풍선은 서풍을 타고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해 일부가 서울, 경기 곳곳에 떨어졌습니다.
서울 동작구에는 도로 한가운데에 쓰레기 풍선이 떨어져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풍선에 매달린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 조각과 쓰레기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군이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 위해 물질은 없었습니다. 합참은 시민들에게 풍선에 달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 중 일부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떨어져 군과 대통령 경호처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호처는 북한 풍선 낙하 때까지 관측 장비로 실시간 감시 중이었다며 물체의 위험성과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 21일 이후 사흘 만으로 올해 들어 10번째 살포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서 북한이 대북 전단에 대한 대응 변화를 예고했다며 남측의 전단 살포용 풍선 격추나 풍선을 날리는 거점에 총격 또는 포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뢰 매설이나 무인기를 이용한 전단 살포, GPS 전파 교란, 사이버 공격 등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태풍 개미는 내일 중국 남부에 상륙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겠지만 이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로 인해서 당분간 찜통 더위와 함께 강한 소나기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대전, 세종과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고 그 밖의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더 더울 텐데요. 대전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고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5에서 60mm가 되겠고요. 소나기 특성상 지역별 편차가 크고 좁은 지역에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세종이 24도, 대전 25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 공주 34도, 논산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천안이 24도, 한낮에 태안이 33도, 아산이 34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 보령, 서천이 25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부여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